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이제 특강 인사노무관리 특강을 3시간 만에 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인사노무관리 딱 이제 교재 들어가면 인사관리의 발전사가 이제 나오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제 바니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바니 프레임워크. 그래서 브린해서 인적 자원이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이런 이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고 개발하고 또는 이제 그런 인적 자원의 선발을 할 수 있는 평가지가 잘만 정비되어 있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모형인데, 이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형을 묻는 질문은 이미 나왔어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개발관리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교육훈련 관리에서 출제가 됐을 때 필요성, 인적 자원 관리를 왜 육성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바니 프레임워크를 기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경희 교수님 교재에 아직 미기출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예요. 여기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그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는 이제 이제 미국 원서 데프트 교수가 작성한 원서에서 따와서 제가 5가지 내지는 크게 보면 또 6가지 여기 무형의 산출, 그리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은 6가지이고 제가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최소한 4가지는 외워야 돼요. 5가지 외우면 더 좋고. 근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몇 가지를 쓰시오 했을 때 3가지 써라 내지는 5가지 써라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홀수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자, 이게 제조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때 기반해서 나온 각종 인사노무 관리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제조업 기준이에요. 생산 공장 기준으로 해서 인사노무 관리가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서비스업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고, 서비스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봤을 때 인사노무 관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교수님들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평가 관리 측면에서 보세요. 제조업은 어때요? 명확한 산출물이 있잖아요. 그죠? 결과 지향의 평가 기법 그거 쓰면 되겠죠. 그럼 반면에 서비스업은 뭐예요? 서비스업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하고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서비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네, 바람직한 행동 지향의 평가 기법을 사용한다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리론이 있는데, 이건 정말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는 정말 클래시컬한 문제이고, 사실 이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이론 각각의 과학적 관리론의 4가지 특징, 인간관계론의 4가지 실험의 종류를 쓰시오. 이건 이제 출제가 되었지만 이 중에 딱 하나만 떼어놓고 출제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어떤 이제 제도를 딱 펴놓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데, 그거에 대한 배경 이론을 쓸 때 여러분들 또 3줄, 4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돼. 이게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별표는 쳤습니다. 이것만 단문으로 나오긴 어렵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메꿔서 왁구를 맞춰 나가는 그 목차 하나 둘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적 접근 넘어가고요. 데이비드 울리의 인사노무관리 다중역할 모델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죠. 자, 가로축, 세로축은 위에는 전략적인 초점, 아래축은 일상적인 업무에 초점을 두고, 가로축은 왼쪽은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오른쪽은 사람을 본다.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건 왜 평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HR 부서 담당자가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행동했었잖아요. 지각을 몇 번 하셨네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어떤 이제 관리 방식이 있다고 할 때, 자, 각각이 HR 부서의 다중 역할, 4가지 역할에 대한 것을 각각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한 단문용으로 과거에 출제가 4년 전에 출제는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응용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인사 관리의 발전에서 자, 기술 환경에 따른 하이테크 도입이 가져다주는 직무 자격 요건 변화설 5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게 박경규 교수님 교재에도 있지만 아직도 미기출이에요. 미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이 얼마나 필요한가? 상향 가설, 하향 가설, 현상 유지 가설, 근적 가설, 뭐 양극화 가설, 혼합 가설 이거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이건 이제 뭐예요? 5가지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들이 워낙에 채점해야 할 답안지가 좀 있다 보니 5가지만 명확하게 그 목차만 구성해도 맞다고 해주시긴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가르친 분들이니까 인과관계형을 갖고 예를 들어서 상향가설이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적 자원이 필요로 하는 작용 요건이 상향한다는 가설인데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거기서 오는 직무의 난이도, 책임감 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용 요건 수준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향 가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뒤에 나오는 보상 관리 측면에서 생애 주기 가설하고 좀 더 비슷해요. 좀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좀 어렵게 내고 있다. 빨리 걸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막 섞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외로 문제가 또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근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기본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파트에서 이 문제가요, 경영조직론은 출제가 되는데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전략의 구분을 크게 원가 중심의 원가 우위 전략에 있는데 원가 우위 전략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차별화 전략은 고객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고객 니즈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맞게 차별화된 상품,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해내는 전략이 바로 이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는 모든 기업체들이 적용하는 전략에는 크게 2가지로 딱 요약이 된다 해서 제네틱, 본원적 경쟁 전략의 2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사수노입니다. 말사수노는 공격형 전략, 방어형 전략, 그 2개를 합산한 분석형 전략,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만, 만약에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되면 이제 공격형 전략, 방어형 전략,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사수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과 비전은 그 기업의 조직 구조, 관리 방식과 핏이 맞을 때, 적합할 때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이나 비전, 공격형 전략이냐 방어형 전략이냐에 따라 조직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그 조직 관리 방식을 여러분들 나중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개평 보유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걸로 아마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이제 대부분 50점짜리 문제, 1번 문제 있잖아요. 50점짜리 문제. 보통 이제 트렌드 문제, 이슈 관리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또 이제 이슈 관리가 아니고 이제 교육 훈련, 개발 관리 쪽에 만약에 출제가 될 때 만약에 액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0점짜리 문항으로 만약에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다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 막 교육훈련의 개념 딱 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야?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 교육훈련 관리가 중요한 이유. 액션 러닝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써야 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서 내부 인적 자원의 교육 개발이 중요하다. 기술 변화라든지 또 이제 지식 반감기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식 반감기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간중간 기업 차원에서 개발관리 교육훈련 정책을 써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면 좋죠.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머릿속에서 뱅뱅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쓰기는 써야 돼. 쓰기는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안 돼. 이거 안 쓰면 안 된다. 진짜 다 써야 됩니다. 50점짜리 문제 다 써야 25점도 써야 되는데 50점짜리 문제 이런 거 안 쓰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다 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PEST 분석, 패스트 분석으로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 환경. 최근의 정치적 환경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의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피고 있다. 비정규직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파트에도 다 활용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환경, 각종 다양한 사업 분야가 유망업종이라든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적인 환경, 구성원의 가치관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과거의 매슬로우의 저차 욕구의 중심에서 최근엔 고차 욕구 중심으로 연봉 수준 이외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작업 조건의 안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기술적인 변화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선발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이 각종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구인이나 구직을 연결하는 각종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랑 꼭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RIS, 인적자원 정보 체계죠.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인데, 제가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다. 자,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그냥 뭐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영어만 봐도 우리가 그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EHRM. 이건 이제 미기출이죠. 미기출이라서 중요해요. 미기출이라서 중요하다. 자, EHRM이란 중요한 키워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등 IT 기술을 활용해서 HR 정보와 서비스를 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체계이다. 전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체계이다. 이런 거 키워드 잊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속성과 유연성을 정보체계, IT 기술로서 활용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 키워드 잊지 마시고. 자, 이제, HRIS와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과, 이 HRM에, 어디서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되면 요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네, 두 개를 비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인적자원, 과거 이제 이렇게 비교해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실 이제 인적자원 정보 체계도 사실 좀 이제 발전된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비교했다는 건 뭐냐면, 출제의 의도는 이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인사관리, 이거는 최근에 혁신적인 디지털 이 HRM 체계라고 했을 때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HRIS는 페이퍼워크 중심이지만, 이 HRM은 뭐예요? 이 HRM은 전략적 HRM으로 사용해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배운 HR 부서의 다중 역할 측면에 있어서 이제 좀 결부를 시켜보면은, 과거에 HRIS 같은 경우는 행정 전문가의 특징이 강하지만, 여기는 전략적 HRM이죠. 예, 여러 가지, 4가지 역할을 다 하긴 해요. 4가지 역할을 다 골고루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 이제 이제 실제 수행하는 부분을 보시면 HRS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지만, 자, 이 HRM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찝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지어서 죄송해요. 다 쓰셨습니까? 네, 지어서 죄송해요. 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인데 그 중에 이제 인간관계론 잠깐 볼까요? 저 과학적 관리론은 과거차기 이렇게 있고요. 인간관계론은 그 형성 배경이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했지만 기대만큼 생산성에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메이오와 그의 조교들에게 이제 일을 맡긴 거죠. 문제 진단을 맡긴 거죠. 자, 공헌점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작업장에도 있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그때 알겠다. 뭐 심미적 요소, 이제 비공식적인 조직, 직무 만족의 중요성 이런 거 작성하시면 되고 한계점에 이렇게 조직이 없으니까 너무 인간을 중요시한 나머지 조직을 간과했다. 사탕관리, 임사관리. 결국엔 생산성을 위한 차원이어서, 예, 뭐 이제 실질적인 연봉 인상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좋게 해준다든지, 작업 조건을 좋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예, 조금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탕을 줌으로 해서 결국에는 생산성 추구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젖소사회야 만족스러운 젖소가 생산량을 더 많이 한다. 인간을 그렇게 본 거야. 사람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 딱 세 가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에 자, 호송공장 실험 4가지 있고요. 자, 여기인데, 자, 여기 만약에 출제되면 이런 문제도 출제되지 않을까요? 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 인간관계 제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카운슬링, 소시오메트리. 자, 소시오메트리라는 건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막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까? 담임 선생님이 막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학생의 이름을 쓰시오. 우리 반에서 제일 왕따 당하고 있는, 아니, 가장 싫어하는 학생의 이름을 쓰시오. 뭐 이렇게 써요.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담임 선생님이 다 이제 화살표로 다 그어가지고, 우리 반의 역동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은 누구고, 이 중에서 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는 누구고, 이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도 감을 잡는 거죠. 분위기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시오메트리 측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참여제도가 있습니다. 참여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생뚱맞게 만약에 참여제도에서 쓰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에 맞게 쓰세요. 상식에 맞게 그냥 참여제도란 기업 차원에서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시켜서 협의하고 의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달랑 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 배경 이론의 이게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호송공장 실험에서 배경 이론을 한 4줄, 5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 참여적인 종업원의 참여 기반의 어떤 조직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정책을 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제한제도. 이제 제한제도 넘어가고 이제 참여제도 하나 더. 참여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날 거예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켈론 플랜. 스켈론 플랜에 뭐가 있어요? 적격심사위원회, 생산위원회, 조정위원회. 적격심사위원회를 생산위원회라고도 불러요. 적격심사위원회는 생산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협의하는 그런 이제 참여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뭘 이제 수정 점검할 것인가 이걸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커 플랜. 러커 플랜이 뭐가 있어요? 러커 조정위원회, 러커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평가 관리에도 바스라는 것이 있다. 바스가 이제 행위지향 평가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개발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 개발위원회 설립한다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시간 남으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그 바스의 첫 번째 개발 절차가 개발위원회를 먼저 해서 전체 구성원 중에서 대표 직원을 선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스도 참여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그럼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제도 보겠습니다. 이 제한제도가 나올까 말까, 뭐 이제, 이것도 우리가 교수님들이 이걸 하나의 챕터로 구성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노무사의 어떤 예비 노무사로서 역량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한제도. 구성원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이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
포상을 하는 제도. 이거 역시 배경이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배경이론 쓰시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효과,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 효과 이렇게 해서 매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이 있습니다. ESG 경영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이고 이거는 인사노무관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뭐 과거에 이제 시험 출제됐던 거 보면 뭐 감성 경영에 대해서 쓰시오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쓰시오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제 뭐 신조어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서 ESG 경영도 좀 중요해요. 이 중에서 이제 두 문자마다서 ESG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 쓰셔야 되겠죠. Environment, Social, 가버넌스 쓰시고 여기 뭐 가로 열고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 이렇게 쓰시면 아주 완벽해요. 자, 환경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ESG 경영이란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주변 환경,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보호하고 또 자원을 절약하면서 생산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립하고 특히 유해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그냥 그것 자체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직장의 안전보건, 그 다음에 종업원의 인권보호 차원의 이제 제도적인 적용,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니까 이렇게 각 학원가에서 ESG 경영 중요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트리플, 바텀, 라인. 이게 과거에는 이게 유명했어요. 이제 이거 사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긴 해요. 자, 트리플, 바텀, 라인인데 세 가지 기본적인 라인이다라는 것이고, 자, 경제적 수익성.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일단 경제적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 건전성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마지막 세 번째가 기억을 잘 못하시죠. 환경적 건전성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해요.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수익성, 여기 회계 투명성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설마 이제 윤리 경영 이런 게 이제 출제되면은 윤리 경영.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윤리 경영에 대해서 쓰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ESG 경영에 기반해서 소론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부적 접근법 중심으로는 우리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외부적 차원에서는 뭘 중심으로 쓰냐면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그냥 이제 ESG 경영 또 이제 TBL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묻어서 쓴다? 답안지에 발라서 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ESG 경영은 윤리 경영과 접목해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또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에는 자, 제도와 이론 관점에서 생존력이 증가한다. 경영조직론 선택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제도와 이론을 다 공부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경조 선택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이상으로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정당성 획득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윤 추구를 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 기업이 생존하고자 한다면, 살아남고자 한다면 생산성 이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도와 이론 관점에서 생존력 증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이 중요하다, 윤리 경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 회사 좋은 회사구나, 아주 핵심 인재들이 많이들 이제 지원서를 제출하겠죠. 지속가능 경영에도 용이하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직무관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관리에서 이제 저 위에 있는 제가 별표를 쳤죠. 과업의 의미,
직무의 의미. 자, 태스크, 잡, 영어도 써주시고 각각의 개념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지도사 문제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노무사 시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부분을 우리가 출제될 것이야,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촉각 곤두세워야 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할당된 일의 단위가 가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수발한다, 타이핑을 한다, 전화를 받는다. 각각의 직무 행동을 이제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업무 내용을 가진 과업들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수 교수님 교재를 보니까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 선발을 담당하는 사람,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사실은 직위가 포지션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대부분 학원가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직무란 잡이란 태스크다. 이렇게 태스크가 모여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직무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무 분석이란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자의 행동, 특히 직무 수행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이제 여러분 빠삭하시죠, 그죠? 개념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있잖아요. 개념 막 헤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 답안제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사람이기 때문에 첫인상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똑바로 쓴 답안지네? 왜 그 뒤에도 잘 썼네? 그러면 이제 30점 이상 주겠다는 마음가짐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부터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은 매일매일 봐야 돼요. 매일매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에서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은 아직 미기출이에요. 미기출. 자, 미기출에서 중요합니다.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은. 자, 제가 조그만한 글씨로 개념 쓰고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써야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죠. 여기에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뭐 세 개는 다 쓰기 싫죠. 관찰법, 면접법, 일반적으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 써. 기업체 가면 다 씁니다. 근데 거래소도 이런 거 다 씁니다. 거래소도 다 씁니다. 거래소도 막 이제 설문조사 할 때. 근데 이 중에서 중요사건 기록법은 꼭 써야 돼. 왜? 중요사건 기록법이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행동, 고성과 행동, 비효과적인 행동, 저성과 행동을 수집하는 기법이 중요사건 기록법인데 왜 중요하냐면 바스의 기원이 돼요. 바스의 기원이 돼요. 바스도 그래서 그 개념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바스의 기원도 비슷해요. 이제 행위지향 접근법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기술서는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둘 다 직무 분석을 근거로 해서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을 이제 서면으로 기술한 것이고, 직무명세서는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인적 요건에 초점을 맞춰서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직무평가 볼게요. 직무평가란 직무 분석 결과 밝혀진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해당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체계적 활동이다. 직무평가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무평가 방법에는 분서 점유가 있고 개념 쓰고 과정은 점수법, 요소 비교법은 과정을 꼭 써주셔야 돼요. 꼭. 이거 썼나 안 썼나 그것만 살펴보는 이제 뭐라고 그랬대요? 오타쿠라고 해야 돼?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요. 과정을 썼나 안 썼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개념 장단점을 일단 쓰기 때문에 과정 쓰면 뭐 차별화되는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단점. 분류법, 서열법은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점수법, 요소법, 비교법은 장단점 각각 3가지 쓰면 완벽하고 최소한 2가지라도 써주시는 것이 안전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네, 나왔네요, 이게. 자, 이 도식화 외워야 되겠죠? 도식화는 언제나 답안지 전진 배치. 자, 서론 쓰고 서론과 뭐 연결이 안 되더라도 서론에 그냥 도식화는 서론 쓰고 그 밑에다가 도식화 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식화 보면서 막 쭉쭉 답안지 써주시면 돼요. 예. 이제 도식화를 왜 앞에다 쓰면 그렇지 않을까? 이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도식화 무조건 앞에. 무조건 전진 배치다. 무조건 전진 배치.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이게 왼쪽을 보시면 비량적,
여기는 밑에는 양적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 통계적 기법을 통계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비량적 양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량적을 질적이다 이렇게 쓰시는 분 있겠죠. 있으실도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있으시겠죠. 근데 사실 이제 잘 알고 보면 사실 숫자나 통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거든요. 여기는. 예. 뭐 이제 여기 서열법, 분류법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어떤 기능, 노력, 자격증 몇 개, 작업 조건은 어떠한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량적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가로축은 이쪽은 직무와 등급을 비교한다. 왜? 오른쪽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그다음에 전체적 감을 그 평가자의 감을 가지고 이제 직무 평가자의 감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다라는 것이고, 자 분석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직무에 하나하나 직무에 필요한 기능, 직무에 필요한 노력, 직무에 들여가는 근무 시간. 내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중에 이제 점수법. 제가 이제 점수법에 왜 별표를 치냐면, 이건 마케팅 조사 결과예요. 마케팅 조사 결과야. 다. 예, 이제 제가 존경하는 타 학원 강사님들이 다 점수법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점수법 개념, 과정,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아셨죠? 자, 점수법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 과정 보겠습니다. 평가 요소의 선정. 예,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그 다음에 가중치 몇 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를 내린다.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 드디어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이제 점수법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점수법의 과정이고, 만약에 직무급에 대해서 쓰시오. 직무급에 대해서. 연공급과 직무급을 비교서술을 하시오. 라스트 이제 여러분 직무급에 대한 개념 쓰고 과정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과정 쓸 때 직무급이에요. 직무급 쓸 때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직무급의 도출.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4단계를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최근에 이제, 권석균 교수님, 한국외대, 권석균 교수님이 직무급에 대한 결정 도출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시장 조사를 가고 지배 임금률을 설정을 해서 이제 임금의 조정 상한선, 하한선, 그걸 하는데, 예. 힘들다. 우리가 편하게 갑시다. 자,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점수법의 장점을 보시면 명확한 점수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왜 연봉이 많고 연봉이 왜 적은지, 그러니까 왜 상대적 차등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적 차등이 명확하게 설명된다. 단점의 경우에는 적합한 평가 요소 선정이라든지 가중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주관성 개입이 우려가 된다라고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무관리인데요. 자, 직무관리인데 바로 제가 직무관리로 넘어갔지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인사노무관리 교재의 직무관리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아니요, 작게 보면 3가지, 크게 보면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직무 재설계. 이런 것이 있죠. 직무 재설계,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관리, 근무 장소의 유연화. 그 다음에 직무 과정 설계.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잡 크래프팅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무 재설계 파트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기억나시죠? 직무 충실화, 직무 확대화, 그리고 직무 교차, 직무 순환, 준자율적 작업 집단. 올해 경영지도사 문제가 이 3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직무교차, 직무순환, 준자율적 작업집단의 개념, 특징, 장단점을 설명하죠.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직무순환 있잖아요. 직무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주기로 직무를 이제 순환시켜가면서 다기능화한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냐면, 우리가 경력 경로 설계에 있었던 네트워크 경력 경로. 이거의 장점, 단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직무순환 알면 네트워크 경력 경로도 자연스럽게 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유연화. 작년에 출제가 되었죠. 탄력적 근무 시간, 선택적 근무 시간.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여기 장소적 측면의 유연화. 이게 남았죠. 자, 여기 별표. 자, 스마트 워크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가 있고, 스마트 워크에 있어서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뭐, 장점, 단점이 여러분 다 쓰겠죠, 아마? 네, 유형에는 이제 모제스형,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스마트 센터, 영상회의. 그 4가지 유형이 있다. 네, 박경 교수님 교재에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좀 외워주셔야 되고, 직무과정 설계는 BPR이 있는데요. 그냥 BPR이 있다. 개념만 알아두시고 그냥 육안으로 썩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잡크래프팅, 직무, 제작,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가 돼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잡크래프팅입니다. 잡크래프팅 조금 이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자, 직무 관리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기업 차원의 설계 방향에는 네,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자,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 뭐가 있어요? 5가지 기법. 예, 직무 충실화, 직무 확대화, 직무 순환, 직무 교차, 준잘적 작업 수단. 5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또 동기부여 차원의 새로운 직무 설계. 그다음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의 유연화. 아직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잡그래프팅이 여기 나왔네요. 자, 직무 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무 제작에 구체적인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식의 재정이고요. 내가 하고 있는 잡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식의 재정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교재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장의사 업무를 기준으로 사례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염하는 사람인데, 이제 장의사가 스스로 나의 업무를 생각을 하기를, 어떤 사람의 인생을 깔끔하고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람을 스스로 알아서 주체가 되어서 직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인식의 재정리. 그 다음에 과업의 재설정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에서 10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내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업무의 경계를 내가 새롭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업을 새롭게 경계를 결정하는데, 나한테 유리한 거는 하고, 이제 불리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동료들과 협의를 해서 좀 분담을 해줘야 되겠죠. 관계 재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이 필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재구축을 한다.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3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경영참가 제도에는 의성제가 있다는 거, 가족 친화 경영도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직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적인 경영관리, 인간적인 대우,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6가지 제가 한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결론에다가 쓸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보관리 이제 넘어갑니다. 확보관리, 인적자원 계획인데, 현재 및 장래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질과 양을 예측하고, 따라서 그 예측한 바에 따라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에는 그게 인력 유동 전략으로서 인력 계획 전략과 인력 적응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한 가지씩만 좀 외워주십시오. 자, 인력 계획 전략은 미리 사전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노동 시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제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최소한 한 1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100명의 정도를 어느 부서에 배치시켜서 어떤 인재의 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주는 거야. 왜? 언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 경영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력 적응 전략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인력 정책, 인력의 수급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기회를 상실해요. 시장 기회.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뭘 들 수가 있냐면, 재미난 사례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비행기 제조업체인데, 보잉사, 그다음에 에어부스
나실 분은 참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외워두시면 되죠. 보잉사가 이제 저기 둘 다 비행기 제조업체예요. 비행기 제조업체. 네, 그때 이제 경제 상황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잉사가 비행기 개발하는 비행기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내지는 엔지니어라는 대거 구조조정을 실시했어요. 구조조정을 실시를 해가지고 구조조정 실시되어서 나온 이제 실업자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에어부스로 갔어. 이 당시에 이제 에어부스에서는 경기는 안 좋지만 우리는 필요한 인력은 채용하겠다라는 게 또 정책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매번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때 에어부스는 데리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지만 보잉사는 비행기를 제작할 사람이 모자랐다, 부족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시장 기회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요 공급의 예측 기법 각각 두 가지인데, 이제 인력의 수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있긴 한데 보겠습니다. 네. 인력의 수요 예측 기법에 인력의 수요 예측은 질적인 예측 기법, 양적인 예측 기법으로 나눠지고요. 질적인 예측 기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델파이 기법 쓰세요. 자, 저랑 약속했어요. 델파이 기법 쓰세요. 네, 델파이 기법 안 쓰는 수험생 없다. 델파이 기법 안 쓰는 수험생 없다. 뭐 질적인 예측 기법을 쓰는데 어떤 수험생들은 근데 딱 한 명 그런 수험생이 있었어요. 상향적 예측 기법, 하향적 예측 기법 딱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좀 미치겠다. 맞긴 한데 델파이 기법을 쓰는 수험생이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라 또 이게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예측 기법, 이제 작용 욕구 분석 기법 이런 거 쓸 수가 있어요. 자, 양적인 예측 기법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세 분석, 회귀 분석, 노동 과학적 분석 기법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예측에는 내부, 외부 이렇게 했는데 외부는 뭐 쉬워요. 외부적으로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제 경기, 뭐 국민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공급을 예측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부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마하코브 체인이 있다. 그 외에도 뭐 스킬 인벤토리도 있고 대체도 분석도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교수님들이 뭐 이제 우리 노무사의 직업상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인력의 수요란 필요량. 공급은 가용량, 데리고 있는 종업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는 종업원 수보다 기업은 계속 필요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력 부족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채용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업의 어떤 임금 지불 능력, 화폐적 접근법을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대체안으로 초과 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임시직을 채용한다든지. 임시직이란 뭐예요?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이죠.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이제 비정규직이 과거에 이제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비정규직 인적 자원의 유연화 전략이 나왔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정책이 뭐냐면 이제 그 중에서 수량적 유연화를 강조한 거예요. 수량적 유연화 정책이란 뭐냐면 사람 수 그리고 근무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근무 시간 수 해서 파트타이머를 더 채용한다, 비정규직을 더 채용한다 이런 쪽으로 그때부터 이제 수량적 유연화 정책 이렇게 이제 많이 그때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 더 기능적 유연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기능적 유연화 정책 우리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을 교육훈련을 사용해서 교육훈련 여기 있네요. 교육훈련을 활용해서 이쪽에도 쓸 수가 있고 저쪽에도 쓸 수 있고 생산 1 공장에서도 쓸 수 있고 생산 2 공장에서도 쓸 수 있고 생산 3 공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데리고 있는 종업원 가지고 충분히 노동 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킬 버라이어티 다기능화 정책
교육훈련, 경력개발 프로그램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보다 데리고 있는 공급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력 과잉이 되어 있을 때 해소하는 방법은 원칙은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 법이 너무 엄격하니까. 그 대안으로 조기퇴직 내지는 명예퇴직을 활용한다. 일자리 나누기 직무공유제를 활용한다. 급여 동결 및 삭감을 한다. 자연 감원을 추구한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 한번 지워보고. 자, 확보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관리에서 모집 볼게요. 모집. 자, 모집이란 인력 선발을 전제로 해서 인력 선발을 전제로 해서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하는 활동을 말해요. 자, 그 모집의 원천에는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부 노동시장이 재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재작년 2022년도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노동시장이 남죠? 외워두셔야 되는데 재밌어요. 자, 외부 노동시장의 장점, 외부 노동시장은 외부에는 유능한 인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인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인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이제 면접 장소 비용, 또 면접지 평가지 비용, 그 다음에 이력서 취합 비용, 시간 비용,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집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모집 비용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사원 추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사원 추천 제도의 장점, 단점이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단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좀 특이하다. 사실 이제 외부 노동시장 이게 아주 재미난데 이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재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출제될 수가 있다. 사원 추천 제도 설명할 때는 RJP 이것도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발이란 필요로 하는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별 또는 선택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제 과정을 보시면 선발 도구로서 지원서를 분석한다. 이거 작년 출제되었죠? 바이오데이터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이제 능력검사, 실무 능력검사 테스트 뭐 이런 것이 있고, 자, 면접이 이게 아직 미기출, 신기하죠? 이게 아직 미기출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험 생활이었을 때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돼서 정말 신기합니다. 개념 쓰고 각각의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이게 지금 현재 신림동 학원가에서도 다 모의고사 때 한 번씩 연습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뭐가 출제될 수 있냐면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면접자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자,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주고자 하는 오류, 실수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 또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 문제가 올해 1차 시험도 출제가 됐어요. 1차 시험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센터는 출제가 됐고요.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거 출제가 안 됐죠? 제1종의 오류, 제2종 오류, 별을 2개를 달았네요. 제1종의 오류라는 것은, 제1종의 오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림이 여기 그려져서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1종의 오류인데, 1종의 오류는 우리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개념 설명을 해야 되냐면, 예측치는 낮지만 중거치는 높게 나타난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1종의 오류는, 우리가, 부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탈락을 시켰지만, 알고 보면 고성과자라는 거야. 그런 오류이고, 그 다음에 제2종의 오류는 이쪽입니다. 제2종의 오류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 중거치는 낮아. 근데 예측시가 높아서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지만, 알고 보면 부적격자로 판명된 오류를 말하는 것이죠. 개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1종의 오류, 2종의 오류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선발도구의 평가인데, 신뢰성, 타당성,
선발 비율, 효용성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발 도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이제 평가한다는 거예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발 도구가 이제 언제 이제 선발 평가를 하는데 선발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측정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타당성이란 선발의 목적과 취지를 잘 반영해서 채용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선발 비율은 뭐냐면 이걸 설명하면 돼요. 여기 수식 나와 있네. 전체 지원자 수분의 실제 채용된 구성원 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효용성,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선발 도구 마련에 들어간 투입된 비용에 대한 고성과자를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이제 선발을 잘했냐, 그 결과가 이제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자, 중거 타당성, 기술 타당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 친구 송준기 동해물과 내구 해서 자, 내 친구 송준기 동해물과 내구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념 쓰고 도식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발 도구의 평가가 이제 선발 도구의 평가는 신뢰성, 타당성, 선발 비율, 비용 대비 편익이 있지. 평가 도구의 검증성의 심탈수술이 있지.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개념만 외우세요. 사실 이런 거는 교수님이 문제의 지문으로 뭐 써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외우셔야 되지. 아이고 선발 도구에 검증 이거 있고 평가 도구에 뭐 검증 방법 이게 신타수 뭐 이런 거 구분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알려줍니다. 자, 개념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훈련으로 넘어가는데 이따 평가관리 때 나오는구나. 그게 이제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시간이 20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육훈련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지식, 기술, 능력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카로 우리가 외울 때냐 스카 해서 머릿속에 스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카 해고서 답안지는 지식, 기술, 능력. 배양시켜서 조직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교육의 개념, 훈련의 개념, 당구장 표시 나와 있고요. 신입사원 교육훈련에는 교육훈련 방법에는 조직사회화 기법이 있습니다. 펠트만이 얘기한 조직사회화 3단계 기법이 있는데 선행사회화, 조우, 변화와 수용이 있고요. 이거를 두 문자만 따서 선조, 변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작년에 경영조직론 2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긴 한데요. 이게 경영조직론에 출제되었다는 거는 정말 이론만 출제가 됐어요. 이론만. 근데 인사노무관리 출제되면 뭐가 출제되냐면 각각의 3단계에서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을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행사회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오리엔테이션. 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다 써. 코칭, 멘토링, OJT 다 쓰면 돼요. 조. 변화와 수용. 변화와 수용이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회사의 분위기, 업무에 대한 내용에 내가 딱 이제 수능, 동일화가 된 거예요. 동일화가 돼 변화가 수능, 동일화, 내면화가 돼서 내가 받아들여서 성과를 내는 시기예요. 성과를 내는 시기. 그래서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인데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출제가 되긴 했어요. 한 10년 전에 출제가 되긴 했는데 개인 차원은 뭐예요?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니즈를 살펴보는 것이고 직무 차원은 뭐예요? 직무 차원은 내가 과거에는 이 정도의 직무 기술만 필요했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 새로운 직무 기술의 어떤 내용의 광범위화, 새로운 직무 기술의 출현으로 따라서 이렇게 갭이 있을 때는 교육훈련 니즈가 필요하다. 조직 차원은 뭐예요? 조직 차원은 진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회사의 매출의 순위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전년도 대비 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 종업원의 어떤 이제 성장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 관리를 좀 집중을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그래프에 도식화가 있는데요. 이제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한 3분 내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 조직의 목표가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 성장 목표가 있다. 전략과 목표가 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 앞에서 얘기했죠. 개인 차원, 직무 차원, 조직 차원 설명했어요. 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인데요. 교과 내용 내지 교육훈련의 대상은 뭐 똑같아요. 자, 이제 교과 내용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페일드만의 조직사회화 3단계,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일 것이냐, 또는 작업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신입사원, 펠드만의 조직사회화 3단계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 OJT, 뭐, 이런 거 이제 멘토링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 교육훈련은 한번 출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카치에,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실무 경영층, 여기 전략적인 경영 능력, 여기 의사결정 능력, 여기는 인간관계 관리 능력, 실무 기술 능력,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의사결정 능력에 필요한 교육훈련은 뭐가 있어요? 인바스켓 트레이닝, 비즈니스 게임,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교류 분석법이라든지 역할 연기법이라든지 행동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직무 기술, 지시, 기술 향상 능력 교육훈련 기법에는 주니어 보드도 있고 청년 중역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랬습니다. 이게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2021년, 2022년 2번이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다양한 거 다 얘기할 수가 있죠. OJT도 있고 OFJT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아직 출제가 안 된 액션 러닝이 있다. 근데 개발관리 파트가 과거에 최근 3년간 계속 출제가 됐어요. 개발관리가 계속 출제가 돼가지고 또 출제가 될까? 또 출제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저도 이제 GS3계 모의고사 출제 문제 중 하나로 액션 러닝을 50점 문항으로 한번 연습을 시킨 바가 있으니까 액션 러닝은 빠삭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실시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이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OJT, 또 외부에 있는 강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OFJT,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교육훈련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평가는 크게 거시적 평가, 미시적 평가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자, 거시적 평가에는 쉽게 말해서 투입 대비, 계획한 것 대비 결과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비용, 대비, 분석. 비용, 비교 분석이 안 하려나? 비용,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비용.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 비용, 대비, 효익 분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비용 들어간 것 대비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는 것이고, 미시적인 측정 방법에는 각각의 교과 내용 및 대상 분석, 기법이 잘 되어 있는 기법 분석, 실시자 분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우리가 이 거대한 도식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죠? 자, 이거는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어요. 교육훈련 평가 반학 행결 출제가 이미 됐어요. 네, 이제 경력개발부터인데, 경력개발은 우리가 10분 쉬고 이제 또 한번 줄기차게 한번 2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